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리학원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1학기 동안 다루게 될 대단원 1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인데요. 오늘은 요 뉴턴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학과 에너지 단원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중단원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 요 힘과 운동 단원이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열과 에너지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요 소단원 제목들을 보면 여기 운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역학은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물체의 운동은 또 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힘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 힘을 한자로 쓰면은 역자가 되죠. 그래서 역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은 전체적으로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단원이 되겠고요. 그 운동에 대한 법칙이 뉴턴이 발견했기 때문에 뉴턴 운동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열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도 크게 보면 열역학 같은 경우에도 분자들의 운동을 다루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특수상대성 이론은 뉴턴과는 좀 다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 전체가 결과적으로는 물체 운동과 역학을 다루는 이런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동안에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계속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러면 물체는 무엇이고 운동은 무엇인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1번 문제의 보기 지문인데요.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좀 물리학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었으면은 그나마 이해하기 좀 용이했는데 처음 보는 학생들은 좀 쉽지 않았지 않나 해서 조금 논란이 되었었던 문제입니다. 이 지문을 한번 쭉 읽어보면 질점이라는 용어가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그럼 이 질점이 과연 무엇이냐? 요 질점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있는 점을 얘기합니다. 보통 물체는 크기가 있는데요. 요 크기가 있는 물체는 질량 중심에 질량이 모두 모여 있는 질점으로 여겨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간단해지는 면이 있어서 역학에서는 요 물체들을 전부 질점으로 간주하고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없는 위치만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 점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고 다루게 되겠고요. 그래서 물체에 운동할 때 물체는 전부 질점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운동이란 무엇이냐? 물체의 운동은 질점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학에서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변화를 운동이라고 합니다. 위치가 바뀌면 그 물체는 이제 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학은 운동, 즉 질점의 위치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물체의 운동은 어떤 규칙성이 있을 거고요. 그 규칙에 대한 법칙이 있을 텐데 이것을 최초로 명확히 밝히는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뉴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집이 바로 뉴턴이 실제 살았던 영국의 링컨셔주의 울주소프에 있는 뉴턴의 생가가 되겠고요. 요게 그 뉴턴이 생활했던 방에서 본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요 사과나무는 그
예전에 폭풍으로 한번 쓰러졌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그 사과가 열리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뉴턴은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는데요. 뉴턴의 집안은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642년 12월 25일에 뉴턴이 태어나게 되는데, 뉴턴의 집안은 자신의 땅을 소유했던 자작농이었고요. 그러니까 농부의 집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형편은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농부였던 아버지는 뉴턴이 태어나기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뉴턴이 3살 때 재혼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뉴턴은 그 외할아버지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그 어머니와 그 계부에 대해서 조금 원망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계부와 어머니에게 당신들과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좀 증오하는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는 연로하셔서 이제 뉴턴을 학교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 학교에서는 딱히 말도 없고 늘 생각에 잠겨 있었던, 공부에만 집중했던 조용한 아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짓궂은 아이들의 표적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살 때는 계부가 또 죽게 되고요. 그때 이제 다시 어머니한테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도와서 농장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뉴턴이 농장일이 딱히 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뉴턴의 큰 아버지가 또 이제 뉴턴이 똑똑한 것을, 머리가 명석한 것을 알고 이제 어머니를 설득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입장에서는 그 어쨌든 불우했던 유년기가 되는데요. 과학계로서는 행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뉴턴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농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럼 뉴턴이 발견했던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이 법칙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666년을 기적의 해라고 하는데요. 기적의 해라고 불리는 해는 과학사에서 몇 번이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의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뉴턴의 나이 24살 때였고요. 만류인력 법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위대한 법칙들이 이 시기에 발견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뉴턴이 다녔던 케임브리지 대학인데요. 뉴턴이 살았던 당시에는 이 케임브리지 대학이 여전히 중세 시절의 교육 과정을 답습하는 그런 학교였고요. 그래서 뉴턴은 책을 통해서 주로 혼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뉴턴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중에 1665년, 그러니까 뉴턴이 23세였을 때가 되겠네요. 그 패스트가 유행을 해서 휴교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즘 상황과 좀 유사하죠.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년에 휴교가 된 적이 많았고 온라인 수업을 했었죠. 그때 당시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뉴턴은 이제 고향인 울주소프로 돌아가게 됩니다. 훗날 뉴턴은 이 시기에 귀향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이 젊은 날에 있었던 가장 운 좋은 사건으로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완성한 연구는 모두 패스트가 퍼지고 있었던 1665년과 1666년의 2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때만큼 수학과 철학을 마음에 두고 중요한 발견을 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만류인력의 법칙을 비롯해서 미적분학, 그리고 색깔에 관한 이론,
이러한 것들이 뉴턴에 의해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뉴턴이 발견한 그 위대한 법칙들은 세상에 바로 발표가 된 것은 아니고요. 헨리에 의해서 어째 보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요 헨리는 천문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요 헨리 해성이 약 75년에서 76년 주기로 지구에 접근한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헨리 해성의 주기를 구할 때 뉴턴이 발견한 법칙들을 이용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 헨리 해성이 최근에 관측된 것은 1986년도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죠. 저는 이때 우리나라 나이로 3살 때였습니다. 보질 못했고, 다음 접근 시기는 2061년 7월 28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18살이죠. 고2니까. 그러면 40년 뒤니까 58세에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때 78세가 됩니다. 볼 수 있겠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헨리 해성을 발견하는 요 헨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헨리가 그 1684년 뉴턴 나이를 제가 그냥 계산하면 그때 42살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한번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방문하게 된 이유가 같은 해 1월에 헨리가 후크라는 과학자 그리고 레니라는 과학자와 함께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관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헨리가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때 후크가 나는 이미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것을 수학적으로도 증명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가 후크한테 물어봤겠죠. 한번 해봐 이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렌이라는 또 과학자가 그것을 먼저 증명하는 사람에게 40실링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이렇게 내기를 걸은 거죠. 근데 그해 8월이 되도록 후크가 자기는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해봤다고 했는데 내용을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헨리가 뉴턴을 방문하게 됩니다. 뉴턴의 집에 가서 이제 자문을 얻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뉴턴에게 물어봐요. 만약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는 어떤 궤적을 그릴까요? 이렇게 뉴턴에게 물어봐요. 근데 뉴턴이 뭐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타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헨리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뉴턴이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계산하는 과정과 내용을 헨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헨리가 계속 이제 뉴턴에게 설득을 해서 요거가 관련된 내용을 책으로 좀 출판을 하자고 권유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명한 책인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1687년에 발간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헨리는 그 1705년 해성천문학 개요를 출간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헨리 해성의 주기를 예언하게 되고 그 예언대로 1758년에 해성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죠. 이 헨리가 계속해서 그 뉴턴의 집필을 격려합니다. 그 격려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출판을 약속했던 왕립학회의 재정이 나빠지자 헨리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헨리는 좀 부유했던 또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재를 털어서 뉴턴이 그 자신의 이론을 정리한 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687년 헨리가 방문하고 3년 뒤죠. 뉴턴이 45세가 되던 그 해에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역사상
과학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한 책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게 요 사진이 그 책의 표지가 되겠고요. 요 책의 내용을 보면 제1권이 진공중의 입자의 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세 가지 운동 법칙이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이권은 유체역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공기나 물처럼 저항이 있는 매질 내에서 운동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권은 천체역학이고요. 케플러 법칙을 증명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세차 운동, 달의 불규칙화 운동, 조속 운동, 해성의 운동 등 여러 자연 현상,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내용을 요 운동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이 책이 위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입자의 운동이 1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3권에 보면 해성의 운동. 요 해성은 하늘에 있는 천체죠. 요거는 지상에 있는 물체고요. 그래서 이 프린키피아가 위대한 이유는 지상계에 대한 과학과 그다음에 천상계에 대한 과학, 지상계에 대한 법칙과 그다음에 천상계에 대한 법칙이 하나의 법칙으로 세 가지 운동 법칙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서 일어난 일과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은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이때 당시로 봤을 때는 매우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종교적인 부분이 많이 강해서 천상의 법칙은 따로 있고 신이 관장하는 이런 지상과는 별도로 구분되는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뉴턴은 이제 지상의 법칙과 천상의 법칙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어찌 보면 최초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뉴턴이 어떻게 해서 지상의 법칙과 천상의 법칙을 통합하게 되었는지 그 뉴턴의 사고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하나의 영상을 한번 보여주게 될 텐데요. 이게 바로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레고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가만히 지켜봤는데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얘가 왜 떨어질까? 실제로 제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자유낙하 실험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해요. 아기 때 물건을 계속 떨어뜨려 본대요. 그러면서 이걸 한 수백 번 해야지 물건을 손에서 놓으면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걸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뉴턴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억지인 것 같지만 뉴턴은 이제 그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를 보게 돼요. 그때 패스트 때문에 휴거가 돼서 뉴턴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죠. 자기 집 앞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뉴턴이 회고를 하면서 본인이 했던 얘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뉴턴은 이제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사과가 왜 떨어질까?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질문이 위대한 질문이 됩니다. 그 다음 뉴턴은 어떤 질문을 했느냐?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왜 위대하냐? 사과는 지상에 있는 물체고요. 그리고 달은 천상에 있는 천체입니다. 근데 뉴턴은 이제 달은 왜 안 떨어지지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사과와 달, 지상과 천상을
다르지 않는 같은 카테고리로 이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다면 지구가 달도 잡아당길 텐데 왜 안 떨어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만류인력 법칙과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달에도 사과에 작용하는 힘과 같은 종류의 힘이 작용하고 사과에 적용되는 운동 법칙과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만류인력의 법칙.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면은 서로 잡아당긴다 라는 거죠. 이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되고요. 여기 이제 비례상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사과에도 적용되고 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사과에도 만류인력이 작용하고 달에도 만류인력이 작용한다. 이때 만류인력이라고 하면 모든 것에 작용하는 인력이라고 해서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즘은 만류인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중력이라는 표현을 좀 더 공식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력 위에도 전자기력, 강력, 양력 다른 종류의 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요즘은 중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하고 달에는 같은 종류의 동일한 운동 법칙이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그 운동 법칙은 바로 이제 여러분이 또 앞으로 배우게 될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m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들이 사과나 달에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뉴턴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느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이 제가 알기로는 뉴턴이 직접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뉴턴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고 실험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산이 있고요. 산 위에 커다란 대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포로 이제 포를 쏘는 거죠. 쏘면 속도가 느리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속도가 좀 더 빠르면 점점 멀리 가게 되겠죠. 좀 더 빠르게 쏘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특정한 빠르기로 대포를 쏘게 되면 이 대포가 아래로 떨어진 만큼 땅도 같이 아래로 이렇게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포의 궤적과 포의 궤적과 그 다음에 지구의 곡률이 같아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럼 얘가 대포는 실제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지만 그 떨어지는 만큼 땅도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지구 주위를 맴도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뉴턴은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요 사고 실험을 예로 들며 이 달도 이 대포와 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달도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그 떨어지는 그 궤적이 지구의 곡률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달이 지구 주위로 영원히 낙하하면서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달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영원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달에 작용하는 힘이 동일하고 사과의 위치 변화 그리고 달의 위치 변화가 동일한 운동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뉴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뉴턴은 말년에 어떻게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사실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닐 때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만류인력을 발견했다라는 식으로 수례합니다. 이것은 죽기 1년 전에 친구 스투켈리에게 한 말인데요. 누가 먼저 만류인력을 발견했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후크라는 과학자와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후크가 먼저 발견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변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뉴턴과 후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1672년 뉴턴은 빛과 색깔에 관한 새 이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왕립학회에 발표하게 됩니다. 무지개가 왜 생기고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어떻게 굴절되는지 등을 설명한 논문인데, 뉴턴 논문의 일부는 1665년에 발간한 후크의 현미경 도보에서 묘사한 실험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서 후크와 싸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왕립학회의 중재로 후크가 먼저 사과의 편지를 쓰고요. 이후에 뉴턴이 또 답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말이 거인들의 어깨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유명한 표현인데요. 그는 후크의 연구를 칭찬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만약 자신이 후크보다 더 멀리 본 것이 있다면 거인들의 어깨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옛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는 이 표현을 보고 뉴턴이 아주 겸손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뉴턴은 그 거인들이라는 표현에서 요 쥐를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 후크는 등이 굽어서 작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뉴턴은 혹시 내가 옛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왔을 수는 있지만 당신처럼 작은 사람의 아이디어는 훔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뉴턴이라는 거장도 옹졸한 면이 있는 것을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뉴턴을 최후의 마술사라고 표현하는 이도 있는데요. 뉴턴은 과학 연구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금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술을 다룬 화학색인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다니엘서와 요한 묵시록의 예언에 대한 고찰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주의 신비를 성경 속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는 견해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과학자였던 그 라이프니츠는 뉴턴이 한 걸음만 더 갔으면 무신론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뉴턴이 지상의 법칙과 천상의 법칙을 하나로 통일하였지만 뉴턴 본인은 정작 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뉴턴이 남긴 족적들을 몇 개 소개하면 1689년 뉴턴이 47세가 되던 해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대표해서 하원 의원이 됩니다. 하지만 하원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연설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근데 어느 한날 뉴턴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제 동료 의원들이 위대한 과학자가 어떤 연설을 할지 잔뜩 기대했었다고 하는데요. 정작 뉴턴은 수위를 향해 바람이 들어오니 창문을 닫아주시오 라는 말을 해서 동료 의원들이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96년 뉴턴이 54세가 되던 해에 조폐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3년 뒤에는 국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위조 집회범들을 교수대로 보내어 위조 집회범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폐국장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동료 과학자들이 공직을 얻는 데에도 많은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그리고 1703년 뉴턴이 61세가 되던 해에 왕립학회 회장이 되고요. 이후 이제 뉴턴이 85세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왕립학회 회장을 쭉 연임을 했다고 합니다. 1727년 뉴턴은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뉴턴은 많은 영국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위대한 과학자인데요. 그래서 영국의 왕과 위인들이 묻히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 안치됩니다. 뉴턴의 묘비에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 포프가 남긴 시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때 신이 말했다. 뉴턴이여 나타나라. 그러자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 시가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압축해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또 낙서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밝음은 사람의 눈을 현혹시킨다. 신이 말했다. 아인슈타인이여 나오라. 그러자 모든 것이 다시 어두워졌다.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인슈타인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있게 될 텐데요.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보면 이 낙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학기 동안에는 주로 뉴턴이 발견한 운동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뉴턴의 역학을 수정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과 특수상대론에 대한 이야기는 중간고사 이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주로 많이 참고한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송성수 교수님이 쓴 한 권으로 보는 인물과학사입니다. 저는 1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검색해보니 2판이 나왔더라고요. 이 책은 시대별로 여러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쓴 책이고요. 과학 공부를 하면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과학자들에 대해 궁금할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과학자들에 대한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물리학원 교과서 내용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동거리와 변이, 속력과 속도, 가속도 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